지금 우리가 이제 정신역동 상담을 할 때 목표가 무엇이냐, 그 목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격의 재구조화를 했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로 자아 기능의 강화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이트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은 자아가 튼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초자아가 강화되는 사람도 아니고 자아가 강화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죠. 초자아의 어떤 그 양심의 어떤 그 눌림 내지 어떤 그 원초와 이도의 어떤 욕구의 흔들림, 그 속에서 이고 자아가 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어떤 기능이 잘 갖춰져 있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자아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자아 기능이 처음부터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런 인간 이해가 아주 탁월해서 그렇게 양육을 잘 시킨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아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인간은 의식의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의 존재라고 프로이트는 역설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고 있는 것도 그냥 무의식으로 집어넣어 버리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무의식의 욕구가 자기를 억압하거나 자기를 숨기거나 혹은 자기를 이렇게 퇴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을 의식화해서 자아에 의해서 인간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작업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의 중간에 이제 이런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소설가가 자신이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위험한 경쟁 관계가 될까봐 자기가 성공을 더 이상 하는 것이 두려워서 글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한 젊은 소설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무의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왜 자기는 글을 쓰고 싶은데 의식은 실제로는 글이 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이 많은 세월 동안 자기 삶의 고통과 이제 어려움이 되어서 상담을 받는 과정 중에 내가 이런 무의식의 두려움이 있구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경쟁 관계가 되어서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나의 무의식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설득, 자기 화해를 통해서 무의식이 의식화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유롭게 되어 소설을 쓰게 되는 이런 치료 과정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자아 기능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 자아 기능의 회복에 관하여 벨락과 골드스미스가 자아 기능의 회복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표를 제시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저의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 48페이지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여러 항목으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현실 검증 능력, 현실 감각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어떤 결과 예상치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관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이해를 하면서 건강한 대상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자아가 건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자극 관리인데, 사람은 외부 자극이나 내부 자극이나 신체 자극이 있는데, 이런 모든 자극에 대해서 적절하게 내가 잘 이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힘. 어떤 자극은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 바로 그런 감각 자극 관리. 감정과 불안 내성이라고 말할 때 이제 내 안에서 얼마나 불안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냐 이게요. 바깥에서 내게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불안적 어떤 고통과 두려움을 줄 때 내가 그것을 잘 감내하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얼마나 있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동 조절입니다. 이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게 되어지면 그냥 자기 자신을 던져서 자기의 감정과 욕구 조절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노 발작이나 폭식이나 약물 남용이나 충동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내가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얼마나 내가 나를 잘 조절할 수 있는가. 또 놀이 능력입니다. 사람은 적절하게 집중해서 일을 했으면 또 그 다음에 그 긴장을 풀어주는 놀이 능력, 적절한 퇴행, 이것이 필요한데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분은 이제 당신이 설교 준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다음 밤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시간에 자기는 설교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걱정스러운 거야. 사람은 좀 적절하게 좀 긴장해서 어떤 일에 몰입을 하고 집중을 했으면 그 다음에 긴장을 좀 이완시켜주는 좀 쉼과 그 다음에 안식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새롭게 긴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분은 그럼 언제 쉬는가? 제가 참 궁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일날 이제 하루 종일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물론 가장 충만한 상태죠. 그때 설교 준비를 하게 되어지면 설교가 잘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사람은 에너지 한계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좀 육체가 좀 쉬어주는 그런 이 과정이 있어야 육체가 좀 이렇게 충분하게 안식하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이분은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더 충만할 때 더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접근을 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내가 들어서 좀 이렇게 조절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 이분이 제 충고를 듣지 않고 사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그래서 좀 우리는 적절한 놀이 능력,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저도 일을 많이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좀 적절하게 쉬거든요. 힘들면 좀 쉬고, 좀 잠깐 이렇게 눈을 붙이거나, 또 잠깐 이렇게 제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이제 퇴행을 가끔씩 허락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각입니다. 자신의 내적 상태를 알고 느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무엇이게 동기까지 자기를 알아차리는, 헤아리는 그런 자아의 힘. 자기 조절과 자기 평가 능력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가. 자, 인지 기능입니다. 인지 기능. 자기의 어떤 이 패턴 혹은 자기의 어떤 이 일관성 내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방어 능력이죠. 내적이나 외적이나 여러 많은 그 스트레스와 또 정서적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디펜스 메커니즘, 이 방어의 능력이 내게 얼마나 적절하게 잘 있냐. 그 외에도 이제 또 제가 외면적 인격, 사람은 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가면을 쓰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막 가면을 벗고 살면 안 되지. 적절하게 가면을 더 써야 되고,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어지면, 하지만 늘 또 가면을 쓰면 안 되지. 어떨 때는 또 가면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내면적 능력, 그 내면적 인격, 이런 것들도 또 분명한 자아의 능력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아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상담을 해나갈 때 목표라고 말한다면 통찰 능력의 향상과 건강한 자기 대상에 대한 확립입니다. 상담에 우리가 이제 1차적인 목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자신과 타인의 내적 표상이 어떻게 외부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우리가 자꾸 이제 본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그 표상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투사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그러니까 네가 그럴 거라고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오해를 인간이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 전문가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투사적 산물, 이 투사적 어떤 찌끄레기, 이런 투사적 관찰을 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냥 나도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또 내가 너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상담 전문가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밑에 예를 한번 들기를, 어린 시절 자신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표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질투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의 성공을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상담자로부터 도움을 잘 받아서 자기가 또 치료가 잘 되어지면 상담자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물론 자기도 성공하는 거지만 상담자도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화가 나서 못 견뎌. 그래서 자기의 좋아짐, 그 성공을 말하지 않아. 상담을 종결할 때도 별로 좋아진 게 없다고 말을 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치료를 해 나가면서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까?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면의 표상, 그 무의식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어머니에 대한 그 감정을 찾게 되는 거죠. 자신의 질투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어머니의 표상을 투사한 것이다. 그것을 딱 알아차릴 때 이 사람이 거기서 딱 자유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4, 5년 전? 한 4, 5년 전에 이제 제 아내와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경제적인 불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가 내게 하는 그 경제적 불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이제 내가 마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나 혼자 쓰고 아내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 것처럼 또 아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을 숨겨두고 아내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또 내가 돈을 이렇게 가지고 아내를 조종하거나 아내를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가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게 말을 하는 거지. 참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이 아내의 오해와 이 고통은 역사가 이제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전에 이제 그 아내가 그 얘기 하길래 제가 쭉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그럼 한번 내가 사실을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자. 자,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한 20, 그러니까 한 6년 정도는, 경제를 누가 다, 관리했지? 내가 번 모든 돈을 누가 다 관리했지?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저는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얼마씩 주더라고. 내가 어릴 때 보니까. 그 남자가 좀 여자한테 팍팍 주지 말이지. 뭐 저렇게 쪼잔하게 할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커서 결혼해서 돈을 벌면 아내에게 다 줘버려야지. 아내가 잘 이렇게 관리하고 마음껏 잘 쓰고 그렇게 하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실천하고 살았어. 그러면 그 당시까지 내 통장을 아내가 다 관리를 했으니까 내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돈을 쓰면 안 되고 다른 돈은 당신이 마음껏 다 써라.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돈에 관한 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도 않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의식이 그런 게 아니고 무의식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홀랑 났었어요. 난 몰랐지 이제. 난 뭐 인터넷 뱅킹 할지도 몰랐고 그 당시에 뭐 이제 아내가 다
하니까. 헌금도 아니까 다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나는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뭐 교통비 같은 것만 받아가지고 다녔으니까. 학기 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결산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돈이 없어. 어디 갔냐? 그러니까 다 썼다는 거야. 근데 이거 다 쓰면 어떡하냐? 내가 몇 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내가 난감해 하더라고. 그 이제 그 앞에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가정 경제가 구멍이 날 때, 아니 돈이 작지 않게 당신이 내가 벌어주면 쓸 텐데 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아껴서라도 잘 관리를 해라. 몇 차례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아내가 잘 못하더라고. 근데 그 사건이 이제 또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내가 돈을 잘 관리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이거 훈련이 되지 않았구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은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인터넷 뱅킹을 배워서 내가 관리를 하고, 내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에게는 내가 집안의 생활비 월급을 줄게. 그리고 지금 이 빚진 거는 내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내가 다 갚아 나갈게. 그리고 애들도 그 용돈이나 생활비를 내가 다 따로 줄게. 왜 그러냐면 또 집사람한테 다 주면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싸우니까 그냥 다 따로 주고 내가 다 관리를 할게.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인터넷 뱅킹을 배워서 그렇게 하는데 많은 고생을 했죠. 그 뭐 진짜 은행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어. 하다가 실수하면 오해 오류 은행에 다시 오십시오. 그런 게 있잖아, 그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를 세우면 저는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잘 훈련해 나가고 있는데 집사람은 그전에 자기가 마음껏 쓰다가 이제 일정한 월급을 내가 딱 주고 그것도 이제 합의를 했거든요. 내가 버는 총액을 갖고 빚 얼마 갚고 헌금 얼마 하고 이 남는 금액에서 우리 가족들 네 사람이 분배해서 이만큼 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하자. 네 사람이 합의를 했단 말이야. 가족 네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합의를 했는데 살다 보니까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아이들한테 이제 네 아빠가 돈을 안 준다. 애들이 이제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나한테 계속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빠 돈을 안 주냐고, 엄마한테. 6개월 사이에 가족 회의를 그것 때문에 2번, 3번 한 거야. 그래서 겨우 이제 왜냐면 버는 돈의 총량을 내가 몇 번 다 공개를 했거든. 자, 아빠가 이렇게 벌어. 근데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지금 주고 있고, 엄마한테 이만큼 주고 있어. 빚 우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갚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 이만큼 하고 있고, 자, 이게 다야. 뭐 어쩌라고. 이게 다 이해가 됐잖아. 그럼 이해가 됐으면 이제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또 한 달, 2달 있다가 또 왜 돈도 안 주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계속 이제 다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아까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듣고 있다가 내가 이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돈을 관리를 쭉 해온 것이 이제 한 26년 정도 당신이 관리해왔고, 내가 관리해온 것이 또 한 몇 년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경제 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당신에 대해서 돈을 갖고 당신을 괴롭히거나, 당신을 속이거나, 내가 당신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네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자, 당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게 팩트야. 그런데 당신은 느낌으로는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느낌을 지금 갖고 있잖아.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당신 부모님 중에 누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어? 돈을 가지고 당신을 괴롭히거나 조종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속이거나 그리고 있는데도 안 주고 그렇게 한 분이 누구야?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금방 하는 말이 엄마 그래요. 그러면 좋아. 장모님이 그렇게 했으면 그건 장모님이 그렇게 한 거지.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당신이 나와 결혼한 지 3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러니까 아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해하지 말고 편하게 사시도록 내가 그렇게 하고 이제 차 마시고 일어섰어. 그리고 이제 그날 좀 내가 늦게 일이 많아서 늦게 집에 들어갔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아침밥을 먹는데 아내를 보니까 얼굴이 아주 환하더라고. 자기 마음속에 숙제 하나가 풀린 거야. 자, 여러분,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할까? 여러분, 인간은요,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굳은 신념이 있어요. 자기 원가족이 내게 준 투사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참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자기가 치료가 되고 아하 이것이 내 무엇이게 어떤 원가족의 어떤 그런 파생물 거기서 나온 어떤 대상 표상의 문제였구나.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지금 이분은 내게 그렇게 대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게 딱 이해가 되어져야 그다음부터 자기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 탐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자기 무의식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냥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본 것이 맞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무의식을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그게 맞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빡빡 우긴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의식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뭐 제가 옛날에 또 이야기했을 텐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결혼하고 자기 남편에게 마음을 안 줘. 언젠가 이혼하리라 결심하고 이혼하기 위해 돈을 모아. 남편이 생활비를 주면 그중에 딱 띄어서 돈을 모아요. 남편 몰래. 이분이 결혼 한 10년 만에 한 1억 정도를 모았어. 대단하게 진짜 모은 거지.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꼬투리가 잡혀야 이혼을 할 거 아니야. 꼬투리를 잡으려고 남편을 아무리 쳐다봐도 꼬투리가 안 잡혀요. 그래서 참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꼬투리가 안 잡히니까 너무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막 분노가 폭발한 거야. 그래서 남편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길래 당신이 나랑 이혼하려고 이렇게 나를 벼르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원에 당신이 이렇게 나랑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상담실에 갔단 말이지. 상담 대화를 쭉 치료받아 보니까 이 사람의 그 아버지가 워낙 바람을 많이 피신 분이라 모든 남자가 다 바람을 핀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바람을 피고 있는 거지. 지금 자기가 꼬투리를 못 잡은 거야. 자기가 지금 증거를 단서를 못 잡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놈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한테도 마음을 안 주고 혼자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만 있으면 나가서 혼자 산다. 이런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가 그 부인의 그 무의식이 탁 드러날 때 상담자가 아니 당신 아버지는 그랬지만 당신 남편은 그러지 않잖냐. 당신 아버지가 하고 당신 남편은 다르지 않냐. 그때 이 부인이 다르긴 뭐가 다르냐고 그 자리에서는 빡빡 우겼단 말이지. 그리고 나왔어.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자꾸 이제 그 말이 뱅뱅 도는 거야. 그래, 내 남편하고 우리 아버지는 다르네. 생각해보니까 다른 게 너무나 많아. 여자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는 내 남편에게 마음을 안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대성통곡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찾아다가 남편에게 주면서 참,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자기 시나리오, 자기 틀이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 영성의 형성이죠. 이제 우리가 건강한 자아 형성, 이것이 이제, 정신역동 상담의 목표가 되지만, 이 기독교 이제 상담에 있어서는 건강한 영성이 또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된단 말이지. 우리는 통합적으로 우리는 상담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목표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아를,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그 자아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이끌어 나간단 말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52페이지 보시게 되어지면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둘째 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를 위해 자신의 자아를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살아가도록 한다.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만들면 이 건강한 자아는 끊임없이 또 자기 중심, 나르시즘으로 또 가려고 하는 거지. 자기 만족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또 그것이 자기 타락이니까 건강한 자아를 만들면서 동시에 그 자아를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우리 영적인 어떤 통합적 상담의 목표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상담을 이제 해 나갈 때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목표를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하는데 상담자가 너무 목표 중심이 돼가지고 반드시 이 사람을 이렇게 목표 중심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여기에 막 올인하게 되어지면 내담자가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 과정을 기쁘게 함께 걸어가는 그런 길을 같이 우리가 참 인생의 순례자의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야 되고, 동시에 이제 또 이런 내담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교재로 보면 이제 상담 목표 수립 시 주의할 점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어떤 내담자는 상담자를 기쁘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짓 자기를 발달시켜서 변화된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졌는데 아주 많이 달라졌다. 또 그렇게 이렇게 반응하는 내담자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심리적 역동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을 잘 보고 적절하게 그 내담자를 잘 다루어가는 그런 어떤 민감성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지지 상담과 통찰 상담이 있는데 지지 상담과 통찰 상담의 그 목표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할 때 지지 상담은요 그 내담자가 자기를 이해하는 그 지적인 능력 어떤 자기를 이렇게 수용하거나 통합해내는 어떤 그런 깨달음의 능력이 현저히 뛰어날 때 그때 이제 통찰 상담을 하게 되어지고 반대로 내담자가 지적인 능력이 좀 약화되어 있고 또 이제 자기 통합 능력이 좀 약화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자기를 깨우쳐주는 그런 통찰 상담보다는 지지 상담 쪽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 상담을 하게 되어지면 주로 많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잘 돌봐주고 또 이제 어떨 때 문제의 답을 좀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담소를 차려서 이제 상담을 해 나갈 때 통찰 상담의 내담자보다는 지지 상담의 내담자가 많아야 상담소가 잘 운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계속 상담받으러 올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사실 이제 통찰 상담을 하기에 적절한 내담자는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통찰 상담하기에 어려워요. 이 통찰 상담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자기를 볼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직면 기법도 좀 우리가 강하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2대1 두 번 정도 수용해주고 한 번 직면을 하거나 1대1 한 번 수용하고 한 번 직면시키는 이런 정도로 직면을 좀 많이 사용한단 말이지. 그러면 지지 상담은 직면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대1 정도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15대1, 20대1 정도로 계속 돌봐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잘한다 칭찬해주면서 어쩌다가 살짝 이렇게 그 사람에게 좀 이렇게 깨우쳐주는 이런 접근을 취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결국 내담자의 상태가 지금 그것을 소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통찰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과잉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지 상담을 하게 되어지면 통찰 상담의 내담자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지루해하면서 상담을 받기를 거부할 거예요. 하지만 지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좀 어떤 자기를 깨닫는 혹은 자기를 통합하는 그런 힘이 아주 약한 사람인데 우리가 막 이렇게 직면을 막 해대면 죽는 거야, 죽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담자의 수준을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자기가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나고 자기는 굉장히 자아가 통합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다 얘기하면서 나한테 팍 직면을 팍팍 하라고 얘기를. 아유,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참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 보시게 되어지면 이 정신분석과 정신역동심리치료에서 통찰상담, 지지상담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정통적 정신분석은 옛날에 이 카우처라고 하는 이 간이 침대 같은 그런 긴 침대에서 내담자가 누워요. 누워서 얕은 어떤 그런 그 시트 같은 걸 덮고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 상담자는 내담자의 머리 뒤에 가서 앉아서 이 내담자는 가장 편한 상태로 편하게 누워서 상담자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유연상 기법을 통해서 이 내담자 속에 숨어 있거나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다루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정통적 정신분석은 굉장히 오랜 시간 상담을 하면서 분석을 받는 거예요. 많은 시간, 많은 돈이 소요되어지죠. 현대사회에 와서 그 정도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역동심리치료로 많이 개선이 되어졌어요. 통찰 상담이나 혹은 지지 상담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8쪽에 욕구의 충족과 박탈에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볼 것은 상담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담자를 너무 행복하게, 너무 편안하게만 해주면 너무 만족스러워해서 이 사람에게 상담 동기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좀 약간씩은 박탈감을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성장 욕구가 아주 큰 사람은 박탈감을 좀 많이 줄 필요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직면을 좀 많이 시켜주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더 자기를 더 많이 찾아가고 자기를 더 많이 알아가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그런 또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개념 공부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자아 중에 이제 관찰자와 경험자를 또 알아야 돼요. 자아 중에 관찰자와 경험자가 있어요. 이 관찰자는 객관적 자아고, 그리고 이제 경험자는 주관적 자아예요. 건강한 자아는 관찰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건강한 자, 관찰자가 그에게 이 객관적 자아가 그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그 사람과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함께 해 나가는데 지금은 이런 자아에 대한 개념 이해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 동맹과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상담의 외적 조건에 있어서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하냐? 보통 이제 우리가 역동 치료를 할 때는 그냥 마주보고 하는 것이 주로 많이 하는 편이고, 상담 시간은 보통 한 50분 정도 하는데, 내담자가 멀리서 올 때는 1시간 20분 정도 같이 묶어서 할 때가 있다. 특별히 이제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을 이제 우리가 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잘 지키도록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비용 문제인데, 프로이트는 말이죠. 상담 비용을 깎아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담 비용을 깎아주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담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그가 초보 상담자라 할지라도, 초보 상담자는 내가 상담료를 받으면 되는가? 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어요. 또, 내가 초보 상담자인데, 내담자에게 상담료를 요구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은 다음에 안 올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또, 상담료를 청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담을 내가 시작을 했다라고 말했을 때, 무료 상담은 상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유료 상담을 할 때부터 상담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료 상담을 할 때부터 상담을 한 것으로 간주하냐? 유료 상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모든 법적, 윤리적, 또 내용적, 치료적 책임을 다 거기에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담자가 경비를 청구받게 되어지면 내담자가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상담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또 이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부터 내담자가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내담자는 말이죠, 상담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돌봄받고 싶은 어머니에 대한 환상적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돈 받지 않고 우리 엄마처럼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투사적 관찰로 보는, 그런 전위적 대상물로 보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딱 끊어주어야 되거든요. 전이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치료적으로 적절한 그런 하나의 접근이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당신의 그 심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는 히어앤나우에서 당신을 치료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과거에 당신의 엄마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복잡한 심리가 다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에게 지금 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경비를 청구할 때 복잡한 감정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1페이지 보시게 되어지면 두 번째 단락에 프로이트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지불한 만큼 얻는다. 저는 지불한 만큼 치료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상담을 공부한 이유는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성도를 잘 돕기 위해서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처음에 모든 상담에 있어서 내가 돈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어요. 다 무료로 상담을 하고, 개인 상담이든 집단 치료이든 다 무료로 했는데, 정말 뼈골 빠지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내가 프로이트의 말을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오늘날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달음이 있으면 저는 즉각 수정합니다. 그래서 딱 바꿨어요. 제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그 어간에 제가 이제
국제대학의 상담학 교수로 제가 이제 이렇게 부임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국제대학의 프로그램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도움받고 싶으면 대학에 학생들 상담 훈련하는데 여기 와서 도움받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우리 교인들에게 도움을 받아라, 목자들에게 도움을 받아라, 그렇게 이제 하고, 목자들은 그냥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냥 집단적으로 내가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맨날 공짜로 하다가 자기들이 정말 문제가 생겨서 집단 치료 받으러 신청을 했더니 집단 치료가 3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공짜로 받던 사람이 30만 원 낸다고 생각해봐. 눈이 튀어나올까 안 튀어나올까?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30만 원 내고 집단에 들어왔으니까 그전에는 있잖아요. 눈이 흐리멍텅 해가지고 앉아있던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하게 앉아있어요. 돈이 참 정말 무섭긴 무서워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다음 뭐 어떻게 될까?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선배들의 조언, 전문가의 조언을 잘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프로이트는 말이죠, 예약이 됐는데 취소했을 때 그 비용도 다 청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은 우리 한국적 문화에서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는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무슨 논리로 그렇게 말했냐면, 우리가 등록금 냈으면 지가 한두 번 결석했다고 등록금 이렇게 환불 신청하냐 이거지, 안 한다 이거지. 자기가 돈을 냈으면 상담자 시간을 산 거야. 그러면 상담자의 시간이 이미 그 속에 이제 예약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걸 포기했으면 그건 그 사람 문제지 상담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만큼 그가 책임을 가져야 자기 삶이 달라지고 치료되어진다는 거지. 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문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상담을 하는 그런 목사일 경우에 자기가 또 이제 상담료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는 교회의 헌금으로 하도록, 혹은 그만큼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더 나가서 치료적 거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너무 가까우면 치료가 안 되고 너무 멀면 또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일정한 이 거리감을 가지도록 했어요. 엄격하게 그는 차도 마시지 말라, 같이 절대로 바깥에서는 만나지 말라, 그렇게 철저한 중립을 요구했는데, 우리 상황에서는 좀 그 정도까지는 어렵고, 뭐 가벼운 이런 식사나 교제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러나 이제 뭐 영화 보러 간다든가, 둘이 뭐 이렇게 등산을 간다든가, 뭐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아. 그건 윤리적인 문제도 고려가 될 수 있으니까. 옛날에 어떤 내담자가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한 내담자가 있었어요. 자기가 저랑 영화를 한번 보러 가면 확 치료가 될 것 같대. 그래서 제가 원칙적으로 그 말은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 마음은 내가 또 이렇게 이해는 하고, 그런 소망이 있구나. 그게 내가 수용은 돼. 근데 내가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면
당신에게 왜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해. 그걸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 응? 자, 우리가 접근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정신역동 상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표들, 그 방향들 함께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2장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